자, 우리 김용훈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며칠 전에 우리 따님, 네. 따님하고 같이 나오셔가지고 저희 야외 스튜디오에서 출연도 하시고 했는데 현장 분위기 와보니까 어떻던가요? 네, 제가 그때 라이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 현장에 가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엉덩이는 의자에 딱 붙여가지고 떼지도 않으면서 어디 그 시위 현장을 갔다가 국민들의 참정권을 되찾기 위한 이 운동을 갔다가 무슨 극우 시위다 이런 식으로 또 매도를 하길래 예. 제가 제 아이 데리고 직접 가서 증명을 한 거죠. 예. 그런데 갔더니 입구부터 저는 솔직히 정말 놀랐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보이는 것들이 모기가 있잖아요, 밤에. 그러니까 온몸에 모기약을 뿌려주는 자원봉사자분부터 해서 그 자원봉사대 곳곳에 보면 여기는 정치가 개입하지 않는 예. 정말 시민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만든 거고 이 자원봉사자들도 정치 단체 소속이 아니라는 거를 곳곳에 팻말에 붙여놨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햄버거라든지 샌드위치, 김밥 같은 먹을거리들도 쫙 계속해서 이제 들어오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생수병 같은 것들도 나눠주고, 정말 저는 또 놀랐던 게 지난 그 이태원에서 일어난 그 참사도 그렇고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몰리다 보면은 앞으로 가려는 사람과 멈추려는 사람들이 섞이다 보면 넘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런 사고를 좀 방지를 하기 위해서 바닥에 길 안내 테이프까지 다 붙어 있었고, 뭐 삼단봉이나 뭐 그런 이 정준희 교수였나요? 그 사람이 얘기한 그런 몽둥이가 아니라 그 안내봉 있죠. 빨간 네. 불 들어오는. 예. 네. 그래서 그 안내봉 같은 것들을 자원봉사자들이 계단 곳곳에 서서 멈추면 넘어집니다. 이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내려오세요라는 구호를 계속해서 외쳐주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질서정연하고, 또 주변에 보면은 반려견도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또 그 저희 아이는 그래서 인터뷰를 할 때 계속 좀 정신이 다른 데 가 있잖아요. 그게 강아지를 너무 만지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강아지 구경도 할 수 있을 만큼 강아지도 많았고, 또 저희 아이보다 어린 쌍둥이 아들들을 데리고 온 엄마랑도 제가 대화까지 좀 같이 할 정도로 예. 사실 그 현장의 분위기는 언론에서 아주 일부만을 그렇게 따와서 쇼츠로 내보내면서 욕을 할 만큼, 그렇게 비난을 할 만큼의 그런 분위기는 저는 절대 제가 본 바로는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어제도 보니까 유모차 이렇게 쭉 끌고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부부가 네. 아주 어린 아기를 아마 돌이 막 지났는지 하여튼 유모차에 태워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가서 사실은 그 현장에 어떤 샤우팅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에 대해서 저는 뭐 제가 들어가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 의견 제시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묵묵히 뒤에서 방송으로 이렇게 그 현장만을 전달해 드리고, 또 우리 김용훈 대변인처럼 좀 이렇게 정치 상황에서 정말 열심히 뛰고 있는 분들이 지나가시면 의원이 이리 오세요 해서 앉아서 대담도 하고 이러는데, 사실 그 현장 분위기가 그렇게 일부 지금 언론도 한 2, 3일 전부터 논조가 살짝 바뀌었거든요. 네. 그 전에는 아주 위험한 아주 음모론자들 강경 시위대인 것처럼, 또 배현진 의원이 또 그 말을 하면서 무슨 소요라는 것은 폭동이나 폭력 행위를 수반하는 걸 암시하는 것인데 소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너무나 평화롭고, 또 밥 먹을 시간이 되면 또 푸드트럭이 도착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떡볶이를 먼저 서빙해주고 그 다음에 컵라면까지 줍니다. 그러니까 식사까지 다 해결이 되고, 네. 또 주변이 녹지 공간이기 때문에 그늘이 져가지고 저녁이 되면 선선한 바람도 불고 너무 좋아요. 네. 그런데 이런 현장을 전달하는 어떤 언론의 어떤 그런 보도 행태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근데 사실 논조가 좀 많이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던 것이 이틀 전이었죠. 이틀 전 저녁에 채널A나 아니면 TV조선 같은 이제 중도 우파 성향의, 사실 우파라고 저 요즘 말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 언론사들에서도 이
투표 결과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확률적으로 가능한가라는 것을 정말 이례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정도나 되니까 사람들이 부정선거라는 말을 꺼내지라는 식으로 애둘러서 이제 좀 편승하는 그런 분위기도 나왔었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 좀 더 화가 났던 거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장동혁 대표가 아침에 긴급 기자회견을 하면서 판넬에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게 무슨 쌍쌍바도 아니고 두 지역에서 똑같은 숫자가 정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그런 수치로 득표 결과가 나온 지역이 이 쌍쌍바가 10곳이 넘는다라고 하면서 이게 일어날 확률이 5억 9천만 분의 1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딱 내보내자마자 뭐 윤어게인이다, 뭐 부정선거 세력과 뭐 결탁한다 이러면서 또 논조를 확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기성 이런 언론사들이 도대체 말하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 국민들이 투표가 분명히 이상하고 이거 부정선거 아니야? 라고 하니까 거기에 편승해서 조회수는 뽑고 싶고, 하지만 장동혁 대표가 옳은 소리 하는 건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싶고, 그냥 딱 그 심보 아닙니까? 그래서 참 진짜 레거시가 레거시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현장에서 저는요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고 계시는 건 알아요. 왜냐하면 이 선거제도를 투명하게 우리가 뜯어 고칠 기회가 이번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너무나도 이 부정선거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일종의 그 프레임화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이것을 전략적으로 불실선거 그리고 수개표부터 시작을 재투표부터 재선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용어 사용에 대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그것도 상당히 이해를 하는데, 주변에 제가 만나는 분들마다 지금 다 여쭤보고 있거든요. 이 선거 어떻게 생각해요? 그랬더니 진짜 부정선거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수치가 똑같은 것도 그렇고, 하필이면 왜 이 야당이 우세인 지역에서만 투표지가 모자라고, 그리고 이 선관위가 발표한 숫자도 처음에는 14개라 그랬다가 19개라 그랬다가 49곳이라 그랬다가 지금 140. 이제는 그냥 그 숫자가 아무 말 대잔치 같습니다. 더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줄지는 않겠죠, 적어도. 왜냐면 보고한 것은 계속 올라가고 축적이 되기 마련이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정말로 우리가 말하는 뭐 그런 뭐 팔로우 더 파티, 뭐 그런 전산 해킹, 뭐 어떤 뭐 미루 시스템즈 막 이런 어려운 그런 사실 것들을 어떤 이론이나 아니면 어떤 주장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일반 우리 국민들도 지금의 이 상황을 보면 진짜 이건 부정선거 아니야? 왜냐면 부정한 결과가 나왔잖아요. 지금 결과 자체가 부정한데 이거를 인정하고 그냥 뭐 민주당에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주장했잖아요. 처음에. 그게 이런 부정한 선거 결과와 가정을 놓고 이거를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그냥 넘어가? 뭐야, 그럼 부정선거는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프레임 안에 무조건 갇힌다고 생각을 해야 되나? 저는 이제 와서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부정선거다 이런 단어를 하게 되면 언론 환경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좀 불리하니까, 일단 주어진 팩트는 그거예요. 이 투표지를 다 못 받고 선거가 지금 끝났고 개표가 먼저 진행이 되었던 이 상황, 투표지 부족 때문에 재선거를 하자, 거기에만 집중을 해서 드러난 사실에만 집중을 해서 이걸 가지고 특검을 하면서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정황이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 사실을 가지고 하나씩 빌드업을 하자, 이런 움직임이 사실은 많았습니다. 예. 하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 자체가 부정하지, 그러니까 부정선거지 라고 말하면서 자발적으로 이제 재선거 외치다가 그저께부터는 부정선거, 재선거 이렇게 지금 구호가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게 구호를 바꿔서 부르고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입틀막을 하는 것도, 그거는 너무나도 인위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렇게 된 거 그냥 부정선거, 재선거 외치는 것도 이따위로 선거 관리하고 이따위로 결과를 그냥 받아들이라고 하는 게 이게 부정선거지, 그건 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무 그렇게 말려 들어가지 말자 하면서 입틀막을 하는 게 또 좀 이상하지 않나? 저는 사실은 어제부터는 또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현장 보니까. 어제 제가 그 현장을 지키면서 본 큰 변화는, 저희 처음에는 재선거만 외치다가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선거란 말이 추가가 되어서 부정선거, 재선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한 이틀 갔어요. 근데 네. 이제 어제부터 어떤 용어가 나왔냐 밑에 또 하면 붙었죠. 네. 현장 투표, 수개표. 그렇죠. 그러니까 재선거해야 된다. 이건 어떤 문제 제기의 그렇죠. 어떤 상징성 있는 구호였고, 네. 이 제기하는 이유가 이게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부정선거, 재선거. 맞아요. 자, 그럼 앞으로 개선해야 되는 방향은 뭐냐? 바로
현장 투표 수개표식으로 하자는 그렇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주 어떻게 보면은 지도부도 없고 네. 저 모임은 지도부가 없어요. 네. 지도부가 없고 뭐 샤우팅 외치고 이런 건데 집회가 아닙니다. 저거는 그냥 개인이 나와서 샤우팅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일주일 아직 안 됐지만 쭉 시간을 거치면서 문제 제기하는 이유, 그다음에 앞으로 개선책까지 자동적으로 구호로 정리해주는 저게 어떤 내가 네. 보니까 저게 집단 이성인데, 맞아요. 집단 지성. 집단 네. 지성인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굳이 우리가 이것을 뭐 누가 리딩을 하고 이게 의미가 지금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좀 앞으로의 예측을 감히 해보자면요. 이제 월드컵 시즌이잖아요. 예, 그러면 저렇게 광장이 있고 예. 함께 외칠 수 있는 구호가 있고 함께 응원해야 될 대상이 있고 그러면은 지속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우리 대학생들이 이제 시험 기간이에요. 그런데 종강을 하게 되면요. 쫙 나옵니다. 그리고 현장 가보니까 커플들이 좀 있습니다. 많아요. 아주 잘생기고 이쁜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랑 집에 돌아가는 길에 그 핸드볼 경기장에서 나오면은 월드컵 공원 역인가요? 그 역까지 가는 길에 이렇게 계단이 쫙 있잖아요. 예. 근데 거기를 가는데 뒤에서 한 이제 20대 초반이었어요. 커플이 나 애국가를 부르면서 이렇게 애국가가 눈물 나는 거 처음 알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둘이 그 모습이 너무 꽁냥꽁냥 예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이 현장에 나온 사람들이야말로 이 세상에 관심이 있고 뉴스를 보고 그런 어떤 공감대가 있는 공통의 어떤 관심사를 이제 공유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나이대가 비슷하고 현장에서 만났다. 야, 그러면은 또 다른 이런 침묵의 장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의 이 집회가 저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좋은 그런 기능들, 순기능들이 많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장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불은 쉽게 꺼지는 불이 아닙니다. 이 거의 뭐 원자력 발전소 같이 네. 활활 에너지가 분출되는 건데 그 이유가 워낙 이 사안이 중대하고 엄중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로만 듣던 잘 이해가 안 되는 부정선거 뭐 이런 부정선거에 대한 뭐 그런 설이 있잖아요, 설. 네. 근데 이게 요번에 용지 부족 사태로 이게 딱 꼬리가 잡힌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청년들이 공정하게 우리 사회가 공정한 사회가 되어야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런 걸 우리가 학교에서 가르쳤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걸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맞습니다. 불이한 게 분명히 눈에 보였고 요즘 같은 이렇게 인터넷이 고도로 발달하고 AI 시대라고 하는 데에서 어떤 외부 세력이 심심풀이라도 그냥 해킹하고 헤집어 놓고 여러 가지 그런 사이버 보안 문제가 너무나도 많고 우리 얼마 전에 온갖 카드사에서 개인정보 다 털렸는데 그런 세상에서 이러한 의심을 하는 내가 잘못된 건가? 왜 나에게 계속 입틀막을 하지? 왜 나에게 론자라는 걸 붙이지? 이게 상당히 꼰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도 부정선거에 붙자도 꺼내지 마라. 제가 뭐 방송 가면은 이거 부정선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자 다음 주제로 빨리 넘어가세요라는 그런 무언의 압박이 좀 있어요. 예. 그런데 저는 이런 의심을 하는 것 자체를 막아버리는 것 자체가 이게 이상하지 않나, 뭐 꼰대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다른 게 꼰대가 아니고 정신적 꼰대라는 겁니다. 네. 근데 그런 어떤 목소리들을 가장 많이 내는 곳이 뭐 소위 그 개혁이라고 부르짖는 개혁신당에 사실은 이 부정선거 이슈만 나오면은 정말 막 난리가 나요. 근데 그 모습이 청년정당을 대변하는 그 개혁신당의 많은 분들이 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 자체를 너무나도 막 소스라치게 막 놀라면서 거의 발작하듯이 이거를 입을 막으면 청년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그 탄핵 재판 때도 보면은 국정원 3차장이 나와가지고 진술을 하는데 선관위의 부정 채용 문제 때문에 가족들을 채용한 건수가 명수로 뭐 한 1,000명이 넘는다 뭐 그런 기사를 제가 읽었었거든요. 네, 숫자는 뭐 정확하진 않지만 수백 명, 뭐 1,000명 정도 되는 그런 숫자로 부정 채용이 일어났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이 선관위 서버나 이런 것들을 좀 봤는데 뭐 비밀번호 1, 2, 3, 4, 5고 뭐 지금은 이제 바꿨으면 5, 4, 3, 2, 1이겠죠. 근데 그렇게 쉽게 바꿔놓고서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 해놨는데 여기서 해킹에 취약하다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내가 부정선거론자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제 그 이준석이 이야기한 네. 뭐 장동익 대표가 전국에 거의 쌍쌍바처럼 나오는 네. 그 똑같은 수치로 나오는 그러니까 가령 뭐 인천에 박찬대 유정복 후보의 득표 수가 송도 1동 2동이 똑같아요. 네. 숫자가 이런 걸 이제 요렇게 피켓으로 만들어서 보여주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걸 본 이준석이 하는 말이 야 이거 윤호개인 당이다. 그러니까요. 그게 프레임이라고요. 그게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네, 이게 꼰대 같은 거예요. 그걸 왜 윤호개인이라고 단어를 갖다 붙여가지고 규정을 해버리냐고요. 저는 거기에 솔직히 지금 분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한테 지금 선거가 잘못됐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가장 정확한 100%의 지금 드러난 사실은 이것은 재선거감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외칠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재선거에 집중을 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 가지 곁다리로 다른 신기한 또 기이한 현상들도 있다라는 것도 알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궁금해하는 거 가지고 윤호개인이다 하는 거예요. 그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선거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윤호개인이 왜 나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이 개혁신당이 이 선거의 이 무결성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왜 저렇게 뭔가 이 아이덴티티라고 하잖아요. 이 당의 어떤 아이덴티티에 존망이 걸린 것처럼 저렇게 좀 헛다리를 짚힐까, 이게 급가속을 할까? 저는 좀 그 생각이 들면서 이게 많은 국민들이 볼 때에도 국민들은 저렇게 이제 광장에 나와서 외치는 건 딱 하나예요. 내 참정권을 훼손당했으니 이것을 정치권에서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딱 그게 본질이거든요. 그러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그 본질을 최대한 많은 언론사한테 국민을 대신해서 전달하는 역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전달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전달하는 걸 갖다가 전혀 생뚱맞은 지금의 윤호개인 단어가 왜 나옵니까 여기서? 투표 결과가 너무 신기하지 않냐 이러는데 그 팩트 가지고 갖고 왔는데 이게 무슨 윤호개인이다 이러면은 그게 오히려 정당의 인기를 떨어뜨리는 정당의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그런 행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해야 될 말이 뭐냐면 투표 용지가 왜 부족했느냐. 이 완전히 부실한 선거 사무 관리 아니냐. 네. 그리고 그 쌍쌍바처럼 나오는 그 어떤 같은 지역구 내에서의 어떤 이 득표 숫자. 그럼 이걸 연구를 해야 돼. 연구를. 그렇죠. 왜 이걸 이렇게 개설을 나오는지. 해야죠. 그래서 네. 여기 문제를 파고들어야 되는데 그거 이야기하면 윤호개인 당이고 그게 입틀막이죠. 부정선거 음모론이고. 네. 그럼 이거는 프레임이죠. 프레임. 그래서 어떻게 나보다도 1살인가 2살 어리신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왜 내가 말하고 싶은 자유를 왜 빼앗냐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지금 제기하는 게 이상한가요? 저는 어떤 생각까지 솔직히 들었냐면요. 처음에 투표지가 부족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투표지를 개수를 세 가지고 전달하는 이 공무원들은 선관위 직원들은 과연 이들이 일부러 이거를 뺐나? 일부러 70%에서 50%로 줄였냐? 일부러 해서 무슨 이익을 취해요 본인들이? 그러니까 하등의 이런 부정 행위를 함으로써 취할 이익이 없단 말이에요 선관위 직원들은. 그러면은 또 다른 원인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행안부에서 인구수 통계를 내잖아요 선거 전마다 늘 2달 전까지 해가지고. 그럼 인구수 통계에서 이 자료를 전산으로 만들어 사전투표를 하고 그다음에 사전투표한 사람을 빼고 나머지가 본투표 인단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뭐 전산상에 착오가 있었나? 아니면 집계를 잘못했나? 업데이트가 안 됐나? 별의별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저의 지금 이런 방금 발언들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문제인가? 저것 때문에 그런가? 라고 말하는 자체가 저 윤호개인이에요 지금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나는 내가 이 이성적인 능력이 있고 네. 추론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사람들은 언제나 호기심의 동물입니다. 그죠? 그게 가장 왕성한 시기가 이제 어린 아이들이고 청년이고 그렇잖아요. 청년들은 당연히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윤호개인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입틀막을 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오히려 저는 그런 윤호개인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이면서 프레임화하고 공격의 빌미를 일부러 만들어내는 것이 상당히 고약한 꼰대짓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은 장동혁 대표나 김민수 최고위원이나 또 우리 김용원 대변인이나 이런 분들이 현장에 많이 이제 가서 특히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리고 신분을 조금 이렇게 위장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국민들 속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 와보지도 않은 국회의원들이 뭐
참 이해하기 힘든 발언들을 쏟아낸단 말이죠. 이준석 같은 경우는 한번 왔어요. 우재준도 네. 한번 왔어요. 왔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그 국민들로부터 아주 혼이 나서 돌아갔습니다. 네. 근데 이 현장에 와보지도 않은 국회의원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요. 특히 평론하시는 분들 방송에서 그 쇼츠로 딱 따놓은 것만 보고 대진년이 뭐 나타났다부터 해가지고 뭐 무슨 일부 어떤 극우 당에 접수됐다 뭐 이런 무슨 여기가 접수될 수 있는 공간입니까? 지도 한번 보세요. 세상 여기 10만 명이 꽉 차도 꽉 차지지도 않는 얼마나 큰 곳인데. 그래서 저는 그래요. 되게 재미있는 사진이 하나 돌았었잖아요. 이 핸드볼 경기장을 놓고 사면으로 쪼갠 다음에 방송하실 분들은 이 구역, 시민들은 이 구역, 정치 세력은 이 구역. 차라리 그냥 사이좋게 나눠서 사용하시죠.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 정도로 공간이 아주 넓어요. 예, 그래서 정말 제발 좀 와보시고 말씀을 하셔라. 그래서 어제 저희가 매일신문에서 이제 방송을 이제 여자 패널 4명이서 방송을 했는데 예. 그 방송 끝나고 한 분이 이제 직접 가셨어요. 가시더니 방송에서 얘기한 거 완전 다른데? 딱 그러시는 거예요. 네, 와보시고 말씀 좀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 대한문 집회도 그렇고 세이브 코리아도 그렇고 저는 정말 탄핵은 안 된다고 믿었던 사람이고 지금도 그건 유효한다 저의 뭐 생각이기 때문에 집회를 좀 여러 번 참석을 했었는데 그 아이 데리고 가면요. 의외로 저는 요즘 아이들이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제 어린 자녀 키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학원에 가거나 아니면 어떤 뭐 딱 정해진 공간에 가서 아이들이 생활하다 보니까 이렇게 광장에 사람이 엄청나게 많고 사람들의 이 부대끼는 열기를 느끼지 못한 채로 성인이 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현장에 가보면은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또 아이 데리고 오면 기특하다고 또 그렇게 1,000원짜리 10,000원짜리를 주실라 그러고 그날도 제가 초코파이도 받고 네. 무슨 비스켓도 받고 이런 여러 가지가 저는 어느 곳보다 살아있는 민주주의의 현장, 그러니까 학습 현장이다, 체험 현장이다라고 전 생각을 했어요. 지금 근데 중간에 대진년이 뭐 나타났다 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이거는 실제 현장에는 어떻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저도 사실은 뭐 하루 종일 24시간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갔을 당시에는 제가 그 뒤쪽에 그 대표님 계신 그 차량 있는 쪽, 기지국 있는 쪽부터 해가지고 제일 중심부가 센터가 그 이진숙 위원장님 계실 때 저도 뒤에 있었잖아요. 예. 이진숙 의원님 계실 때 그 구역이 그 센터가 1-3이거든요. 1-3이죠. 네, 거기에도 저는 대진년? 저는 모르겠었고 그리고 계단 따라 옆으로 올라가면은 마주보고 오른쪽 계단 위로 올라가면 또 이제 2-5 거기가 이제 청춘 남녀가 앉아가지고 꽁냥꽁냥 많이 하고 있는 구역. 네, 핫한 구역. 거기도 전혀 저는 못 봤어요. 제 눈에는 솔직히 안 보였고 뭐 스탑 더 스틸 외치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부정선거 외치는 분들이 있고 다 섞여 있기는 해요. 예. 네, 근데 저는 압도적으로 청년이 훨씬 더 많았고 제가 그 당시에 거기서 찍었던 사진들의 배경에 있는 분들을 봐도 거의 다 20대였고요. 예. 일반 시민들이 정말 많았고 심지어 저는 집에 가는 길에 제 제자들도 몇 명을 만났고 또 이제 아이들 데리고 온 엄마분이랑 말을 같이 섞었거든요. 예. 어쩌다 보니까 왜냐면 예. 아이들이 또 이게 막 다니고 싶어 하니까 옆에 이제 자연스럽게 엄마들끼리는 또 말이 편하니까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어떻게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이 동네 산대요. 예. 근데 아이들 데리고 와서 한번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왔는데 딱 그 말이에요. 나라가 미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나왔대요. 그게 단순한 사실인 거죠. 네, 지금 민의는 나라가 지금 미친 것 같다. 네, 그거죠. 지금 어제 법원에서 일부는 인용이 되고 일부는 기각이 되었는데 네. CCTV하고 투표 화면 증거 보전 신청을 인용을 했는데 네네. 그 상자 안에 들어있는 투표 용지는 네. 기각해 버렸습니다. 증거 보전 신청을. 저도 그게- 요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그게 조금 이상했는데요. 일단은 그 현장에 이제 1900매라고 적혀 있는 그 투표지 보관 상자는 보전을 하는데 문제는 투표 함을 왜 그냥 두느냐, 이거를 왜 기각을 하느냐. 근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정문에 보면은 선관위가 투표함과 투표지 등을 어차피 뭐 당선인의 임기 동안 보관하고 있으니까 인용하지 않더라도 신청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어차피 보관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지금 누가 믿습니까? 투표지 부족한 곳 개수도 지금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정말 뭐랄까 이 신기루 같은 선관위가 이걸 과연 잘 보존할 수 있다고 누가 지금 보증을 해줍니까? 지금 선관위한테 어떠한 것도 맡기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전 신청을 한 것이고 이것을 기각한 법원이야말로 저는 너무나도 아니란 생각을 하고 있다. 저는 이 법원하고의 이 선관위하고의 어쩔 수 없는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유착 관계에 대해서도 이 사태에 정말 큰 한몫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존에 이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 중에 한 명이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지역선관위원장은 그 지역의 법원장이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게 당연하게 그렇게 동시지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선거 전문가가 기본적으로 아니에요. 평소에 재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빠요. 그러니까 뭔가 그냥 뭐 회사로 치면은 바지사장, 일명 바지사장 같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23년 기사를 보니까 월급에 기존 월급에 290만 원 월 추가가 됩니다. 중앙선관위원장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 그거 제가 기사로 확인을 했어요. 예. 그리고 지역에 이 선관위원장을 한 적이 있는 전직 선관위원장을 한 적이 있는 모 이제 변호사님께 제가 여쭤봤더니 자기 때는 그러니까 라 때는 저 옛날에는 예. 한 100만 원인가 뭐 그 정도가 원래 월급에 더 딸려 나와. 그러니까 이 지역에 이 선관위원장 그러니까 법원장들 입장에서는 뭐 하는 일도 없는데 그냥 돈 더 준다 하니까 마다할 이유가 없지. 딱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앉아만 있어주는 존재만 해주는 이유만으로 돈을 조금 더 얹어받으면서 지역 선관위원장직을 한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 선관위원장이라고 하는 이 법관들이 선거 실무에 대한 이 어떤 능력이 있나? 그 능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과연 이런 사태가 터졌을 때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들인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법원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이 조직이 위해가 가는 어떤 판결을 내리기가 쉽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이 선거무효소송은 단심제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이 선관위라는 것이 지금 현행대로 굴러가는 건 절대 불가하고 이런 선관위에서 지금 중요한 당시에 그 7투표소의 이 투표지들과 투표함을 선관위한테 그냥 맡겨놓는다? 이걸 어느 국민이 납득을 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나왔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아침에 이제 조간신문 어제 저녁 석간신문도 보면은 그 이게 일종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해서 포렌식을 하는데 네. 휴대폰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중요하지 이 휴대폰 보관 케이스가 뭐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지금 어제 법원이 내린 그 인용 기각 결정은 휴대폰 포렌식 해야 되는데 안에 내용 즉 투표 용지는 기각시켜버리고 네. 증거 보전 기각시켜버리고 휴대폰 보관하는 휴대폰 케이스만 인용이 되는 증거 보전 인용이 되는 그 알맹이가 안고 빠진 찐빵이 그죠. 그렇죠. 아니 그리고 그런 어떤 결정이 나서 네. 야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 법원에서는 사실 지금 저 서울시장 투표지도 그런 의혹이 제기되잖아요. 분명히 내가 투표를 했는데 저 송파의 어떤 주민들도 그런 이야기 한 게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분명히 내가 찍을 때 1번, 2번밖에 없더라 투표 용지에. 제가 그 경험을 어떤 경험입니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틀리기를 바라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이게 본투표는 저는 원래 본투표를 해요. 그 본투표를 하는 이유가 아파트에 바로 있거든요. 예, 편해가지고 그렇죠. 가는데 투표소가 훨씬 더 많으니까 더 편해요. 그런 네. 투표 용지 봤습니까? 이게 저는 제 기억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틀리기를 바라는데 그때 순간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당연히 저는 이제 누구 찍는지 다 뻔하잖아요. 저는 1번, 2번만 입장이니까. 있었다 이거죠. 예. 제 기억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되게 이상했던 게 처음에 3장 받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를 땅땅땅 찍고 이제 접어가지고 투표함에 넣어야지 그 다음 투표지를 옆에서 그렇죠. 또 주고 그걸 또 땅땅땅땅 찍고 넣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해야 될 스텝이 몇 개가 있는데 이 엄숙한 이 선거 현장에서 과거에도 투표지 가지고 뭐라고 하다가 막 구속되거나 체포되거나 막 사회면에 난동불에다 잡혀 뭐 이런 기사들이 막 순간 그 1초 만에 떠오르면서 일단 저는 딱 찍었거든요. 찍었는데 밑에 그 김정철 후보가 없는 거예요. 개혁신당. 예. 근데 그 생각이 들면서 하는데 빨리 접어서 일단 투표하면 넣어야겠고 그 다음 투표 받아야겠고가 사실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제 머리 생각에. 그래서 뒤에도 사람이 오니까. 줄이 길었거든요. 그래서 막 하는 사이에 투표하고 이제 나오는데
나 아까 1, 2번밖에 못 본 것 같은데? 내 이상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네. 개혁신당의 김정철 후보가 엄청 낮게 나왔어요. 이 투표지, 그죠? 네. 투표 용지에 대한 증거 보전 신청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걸 법원이 기각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투표지를 지금 증거보존 대상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고, 제가 이제 서초거든요. 예. 근데 그 서초 지역의 투표소에서 그런 현상을 발생했다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저 말고도 꽤 있어요. 예. 그럼 그 투표 용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좀 보고 싶어요. 저는 진짜 제가 틀렸길 바래요. 그죠? 네, 제가 틀렸으면 좋겠어요. 그걸 그래서. 증거 보전 신청을 안 받아준 법원의 속셈은 뭐냐 이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이거 외치게 만드는 거예요. 언제까지 입틀막 할 겁니까? 바로 이겁니다. 네. 법원은 진실을 밝히기를 거부하십니까? 그러면 공범이 되는데. 그러니까 왜 계속 공범으로 의심받는 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 한번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예. 잠깐 하나 좀 말씀드릴 게 예, 있는데 예. 지금 많은 분들께서 이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계시는데 경기도는 안민석 전 의원이 교육감이 됐거든요. 예. 참 신기합니다. 예. 근데 어쨌든 뭐 이제 그것도 그거지만 지금 서울시 교육감은요. 서울시 선관위에서 아주 큰 실수를 하나 해놨습니다. 어떤 실수죠? 우리가 보통 교육감은 출마 자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당 가입 이력이 전 1년 동안 없어야 됐고 그것 때문에 24년에 재보궐 선거 때 유은혜 전 이제 교육부 장관이 못 나왔던 거거든요. 그런 조건이 있고 그다음에 교직 경력이 3년 이상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언론사의 이 발행인이나 편집인 등 주요 실무 종사 이력이 선거일 이전 90일 전까지 이거를 사퇴를 해야 돼요. 사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근데 한 후보가 지금도 편집인으로 등기 때 보면 나와 있고 어허. 그리고 그 언론사 홈페이지에 버젓이 이 편집인 땡땡땡이라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언론사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은 대문짝만하게 본인의 후보로서의 어떤 공약 같은 것들이 소개가 되어 있고 도배가 되어 있는데 그 날짜가 4월입니다. 그렇다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보들을 그렇게 본인이 이 편집인으로 있는 언론사에다 그걸 태워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다른 후보의 캠프에서 이제 바로 발견을 하고 이것을 서울 선관위에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걸 검증해서 후보의 자격 여부를 허락을 해주는 것이 결정하는 게 곳이 저는 선관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애초에 이 자격이 없는 후보를 갖다가 출마를 시켜줬고 그 후보가 3등을 하게 되면서 그리고 그 후보의 현수막에는 보수 단일화 후보라고 딱지가 딱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도 많이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조금 상대적으로 늦게 출마를 하게 된 또 다른 중도 보수 교육감 한 분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1위하고 2위하고의 차이가 예를 들어 뭐 30만 표다. 근데 2위하고 3위하고를 더하게 되면요. 예. 3위가 70만 표를 넘게 받았기 때문에 예. 둘을 2위와 3위를 더하게 되면은 1위보다 3, 40만 표가 더 나옵니다. 너끈하게 이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2위 후보 입장에서는 선관위가 후보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후보로 내서 완주를 시켰기 때문에 본인이 당선될 그 기회를 박탈당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소청을 제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은 분들께서 좀 관심 가지고 어떻게 되나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솔직히 뭐 전문 용어로 빼박입니다. 네, 실제로 이것 때문에 출마를 못한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전례가 있습니다. 자격이 없으면은 출마하면 안 되죠. 출마하면 안 되죠. 근데 이걸 알고도 출마할 수 있도록 해줬다면 이것도 공범입니다. 이거 뭐 500원 주고 내고 등기만 떼봐도 나옵니다. 그렇죠. 이걸 선관위가 안 했다는 게 천인공노할 일이고 지금도 현재 서울시의 버젓이 서울시에 등록이 된 이런 교육기관 언론사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후보는 오히려 저를 그 소통관의 기자회견을 예약해준 저를 가지고 대변인으로서 자질이 의심된다라고 하면 저를 저격을 합니다. 왜 한쪽 편만 들어주냐? 한쪽 편 들어준 게 아닙니다. 저는 서울시 선관위의 이 무능함을 고발을 한 거기 때문에 어느 한쪽 후보의 편을 들어준 거는 절대 아니고 서울시에다가 이 후보는 얘기해요. 본인이
사직을 했다라는 그 정정 신청을 했다라고, 그러니 자기의 실수가 아니라 행정상의 이 하자다라고 얘기하지만 서울시에서는 물어보니까 그런 신청 들어온 거 없는데요라고 합니다. 네. 자, 지금 그 주말 사이에 아주 재미있는 이거 뭐 토픽감 같은데요. 배현진 의원이 지방선거 끝나고 일본으로 출국하는, 그래서 그 출국장인가요? 입국장인가요? 일본 그 하네다 공항입니까? 네. 나리타 공항 말고 그 입국장에서 이렇게 입국 심사 받는 장면 같은데 그게 사진이 찍혀가지고 네. 인터넷에 공개가 됐습니다. 네. 지방선거 끝나고 지금 송파구에 저렇게 난리가 났는데 네. 무슨 급한 일이 있어서 일본에 갔을까? 그래서 상당히 의구심을 자아냈습니다. 근데 또 대구 매일신문 보도를 보면은 네. 같은 송파 갑을 국회의원이죠. 네. 박정훈 의원은 어디 갔나? 네. 이렇게 대구 매일신문에서 지금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요거 어떤 소식이죠? 예, 뭐 사실 이제 당내 일이고 하필이면 이제 뭐 송파 남매라고 워낙 평소에도 두 분이 같이 뭐 부산 가고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유세차도 같이 타고 뭐 그러다 보니까 원래 친한데 하필이면 둘이 연락이 안 되냐, 이제 그런 거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뭐 이것을 어떤 추측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뭐 하지만 현재 이 배현진 의원의 지역구가 문제의 그 송파 제7투표소가 있는 곳이고, 맞습니다. 그런데 소요라는 단어만을 남겨놓고 이 공항에서 출국하는 현장을 우리 국민한테 딱 걸린 거죠. 그래서 그분이 실제로 인터뷰를 한, 네, 목격자의 인터뷰를 가지고 매일신문에서 최초 보도를 했던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배현진 의원은 그 자체가 마치 아닌 것처럼, 사실이 아니라고는 또 얘기 안 해요. 오히려 이 기사를 내보낸 이 기자를 저격하는 글을 쓰면서 언중이 제소된 거 뭐 잘 해결됐냐라는 식으로 얘기하지만 언중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이분은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예. 네. 근데 서로 이제 좀 그런 적이 여러 번 있는, 네, 그런 사이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개인적 감정이 아니라 정말로 기자의 이 시각에서 볼 때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이제 기사로 태운 거거든요. 근데 언중위에 이제 제소를 당한 거죠. 배현진 의원실 통해서. 하지만 거기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제 다 소명을 하고 나오고 이런 건데도 불구하고 뭐 언중이 잘 다녀왔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면 마치 이 기자님이 이상한 기사를 쓴 것처럼 보이시는데요. 그 언중이는 당연히 한 번은 제소되면 갔다오는 와야 되는 거예요. 요식행위를 해야 되는 거, 가서 소명을 해야 되는 건데 소명해서 뭔가 특별하게 이거를 정정 보도를 해야 되거나 사과문을 올려야 되거나 이런 판결이 나온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 보도는 그대로 지금 더 검색하면 나오는 보도예요. 그래서 배현진 의원이 정작 중요한 본질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아요. 일본을 왜 갔냐, 그리고 공무상 출장이라고 하면은 공무상 출장에 대해서 무엇을 목적으로 했고 가서 무엇을 했으며, 그리고 수행은 누구와 갔다 왔는지 등등 해서 뭔가 이 양식이 다 있잖아요. 공무상 출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칸쿤 정원호가 문제가 됐던 게 칸쿤을 갑자기 왜 가? 했더니 다른 도시에 가야 됐던 건데 칸쿤을 갑자기 중간에 왜 갔냐? 이렇게 휴양지. 되는 것처럼 휴양지를 왜 갔냐? 근데 거기에서 그 문제, 그 민주시민회의라는 그 행사가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일본에서 어떤 단체에 어떤 행사를 갖고 참석자가 배 의원 외에도 누가 있었는지를 소명을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본인이 공무상 출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박정훈 의원에 대해서는 갑자기 왜 박정훈 의원을 끌어들이냐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텐데 그 핸드볼 경기장 초입에 그 지하철역에 현수막이 크게 달려 있죠. 그 지역구는 박정훈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렇게 이 집회에 참여를 하고 있고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또 우리 당 의원 아닙니까? 많은 의원들이 지금 거기를 삼삼오오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당연히 가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주말 내내 전혀 안 보이더라. 그러니 합당하게 이 지역구 의원은 어디 갔나라고 문제 제기를 한 거고, 여러 명이 이제 전화를 했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 그런데 박정훈 의원이 나중에 이제 밝히기를 그 기간 동안에 당선자들을 만나고 다녔다 하는데 당선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저 주말 동안 서울에 없었는데요? 혹은 그러니까 저 만난 적 없는데요? 라고 한 거죠. 송파구의 본인의 그 지역구 지방의원 또는 뭐 당선자들 이 말이죠. 네네네네. 근데 만났다는 사람이 지금 없는 겁니다. 거짓말인가요 그러면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예. 지금까지 그러면, 정황으로 이 기사를 예, 토대로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건 굉장히 클리어하게 정리될 수 있는 것이, 만약에 배현진 의원이 일본에 공무상으로 갔다 또는 아니면 개인적으로 갔다 이러면 비행기 티켓을 결제를 어떻게 했느냐 이걸 보면 됩니다.
네. 공무상으로 갔다 이러면은 국회에서 나오는 비용으로 공금으로 결제했을 것이고 네. 개인 일로 갔다 이러면 개인 카드를 끌고 나갔겠죠. 네. 그죠? 그리고 박정훈 의원 같은 경우는 배현진 의원은 어차피 일본 들어갔으니까 일본 출입국 기록이 있을 겁니다. 네. 박정훈 의원이 만약에 뭐 시중에서 지금 돌고 있는 그런 어떤 뭐 스캔들 같은 그런 소문, 저는 소문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런 소문 저는 믿고 싶진 않습니다만 만약 그게 소문이라고 주장하시려면 지난 주말에 박정훈 의원의 출입국 기록을 보여주시면 돼요. 공개하면 되는 거죠. 공개하면 됩니다. 나 일본 안 갔는데 그 한국에 있었다는 걸 증명하려면 지난 주말에 내가 일본에 안 갔다는 출입국 기록을 제시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저는 그 출입국 기록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저 약간 내부 폭로자 같은 느낌이긴 한데 저 진짜 좀 이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거든요. 특종입니까? 예. 출입국 기록을 어떻게 당에서 이거를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겠는가? 안 되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그러는데요. 제가 갑자기 이제 당에서 요청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험지 사지에 가까운 경기도 오산을 출마했지 않습니까? 그럼 제 입장에서는 원래 제가 출마 예정자도 아니었고 정말 교육 정책 건의서 딸랑 들고 당에서 이 정책 이 공약팀에서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당에 똑똑똑 문을 두드린 거였는데 갑자기 저한테 출마를 요구를 합니다. 요청을 합니다. 예. 아주. 예. 네. 그 요청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지금 요번에 또 재보궐 당선되신 분이 있는데 예. 저에게 정말 막 요청을 하면 전화 여러 번 와가지고 막 밥 사준다 하면서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저는 이제 의병의 심정으로 나라 구하겠다 생각해서 나 하나 던지겠다 해서 저는 오케이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바로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출입국 기록 10년치 갖고 와라. 왜 그게 필요하죠? 후보자 검증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어디서 얘가 뭐 하던 인간인지 모르니까 검증을 해야겠고 혹시나 뭐 모르니까 온갖 자료를 다 떼오라고 합니다. 자, 이 정도로 출마자들한테 그냥 편하게 한마디 출입국 기록 10년치 떼오세요 할 정도로 출입국 기록을 우리 당은 잘 떼보는 당입니다. 그러니까 출입국 기록을 어떻게 제가 왜 개인정보인데 이거를 제출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요. 기존에 당무감사 하셨던 분들 싹 다 그러면요. 그거 잘라야 됩니다. 그건 뭐 민사 거시든지. 네. 이건 우리가 후보자 검증할 때 출입증 기록 저 10년치 다 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왜 갔습니까? 취조까지 당했거든요. 그게 그래요? 친한계 때 당무감사위원장입니다. 당무감사위원장인가? 후보 이걸 뭐라고 하죠? 그 후보를 검증하는 곳. 공천관리? 네, 공관위원장입니다. 제 그분 앞에서 제 출입국 10년치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러시군요. 출입국 기록을 까는 게요. 우리 당에서 그렇게 막 민감 정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기록이 없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10년치 제출했습니다. 출마할 때. 그거 본인이 떼는 건 아주 쉬워요. 출입국 기록 떼는 거. 네, 금방 떼더라고. 저도 그날 처음 해봤어요. 예. 네. 자, 오늘 지금 저 마지막으로 지금 그 아직 발표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네. 지금 선출이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한번 뭐 혹시 들으시는 이야기 있나요? 글쎄요, 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게 진짜 많은 분들이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이제 여쭤보는 자체가 좀 실례이긴 했는데 은근히 들었던 말은 뭐 정점식 의원님이 좀 당내에 유력해요? 예, 뭐 신뢰가 아주 신망 있는 분이다. 이제 그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그럼 왜냐면 각 후보의 특성은 어떻게 알려지고 있습니까? 각 후보의 특성은 많은 분들이 어제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예. 원내에서는 다 지금 아이고 지금 방금 속보가 떴네요. 떴어요? 네, 누가 정점식, 김도읍 결선. 결선. 예, 결선으로 떴습니다. 결선으로 떴으면 그러면은 보자. 결국 결성질한다는 소리인데 성일종은 이제 그럼 떨어졌습니다. 네. 성일종은 떨어졌고 그러면은 두 분의 특징은요. 사실 김도읍 의원은 이제 친한계라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예. 그리고 처음부터 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복당을 시켜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셨는데 막상 그 초재선 그 토론회에서는 그 당시에 세 분 후보 모두가 당장은 좀 어렵고 이 원내 경력을 좀 쌓고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뭐 한 1년 정도 이런 식으로 발언이 됐다라고 또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예. 예. 하지만 그 전에 어떤 그 토론회 이전에 주요 발언들을 좀 보면은 정점식 의원은 신중해야 된다. 신중론이에요. 아하. 근데 김도읍 의원은 복당시켜야 된다에 가깝습니다. 지금 그 속보는 어디에 뜬 겁니까?
지금 연합뉴스 연합뉴스 떴네. TV의 속보로 제가 좀 전에 국민의힘 새 받았습니다. 원내대표 결선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예. 정점식, 김도우. 자, 이제 그럼 성일종은 이야기하면 되니까 우리 정점식, 김도우 좀 이야기해 봅시다. 네. 김도읍은 부산 강서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입니다. 이번에 강서구청장 선거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제대로 못 봤어요. 부산 강서구는 민주당이 다 넘어갔죠. 아이고. 책임 안 지십니까? 예,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당대표가 지금 책임져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그 관련해서 예. 오늘 제가 저희 다른 대변인 주현철 대변인 예. 아시잖아요. 예, 예. 그 주현철 대변인이 아주 재미있는 페이스북 글을 하나 올리셨는데 제가 너무 좀 시원해가지고 예. 좀 뭐라고 했나요? 공유를 하고 싶었는데 예. 네, 그 혹시 있으신가요? 저한테 보내보세요. 저한테. 네.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노출을 시키겠습니다. 자, 네.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은 예, 주현철. 예. 주현철 대변인의 페이스북 글을 보면은 예, 이렇게 되어 봅시다. 있습니다. 예. 지방선거 서울 선방에도 GR 민주당 지지율보다 국민의힘 지지율 높여놔도 GR 이재명 지지율 폭락시켜도 GR병 네. 그리고 국어 정의해놨습니다. 마구 법석을 떨거나 분별 없이 행동함을 속되게 이르는 말 김종인 애완견들의 GR 상당히 예리한 분석이네요. 근데 주현철 대변인 이 페이북을 저는 정말 많이 읽거든요. 왜냐하면 이 정치를 분석하는 시각이 또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정치 외교도 전공을 하신 분인데 네. 상당히 식견이 있어요. 그리고 의외로 정말 사이다예요. 우리 당 대변인들 중에 가장 사이다 중에 한 분이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네, 보시고 좀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근데 이 GR이라고 한 요 단어가요. 사실 대표님도 가끔 쓰시잖아요. GR. 그래서 제가 대표님 그 단어 쓰시면 조금 이미지랑 안 맞아요. 제가 그랬더니 대표님이 왜요? 이 충청도 사투리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스레드에다가 스치님들 이 GR이라고 하는 단어가 충청 지역에서는 욕이 아닌가요? 그랬더니 다들 욕 아니에요. 우리 다 써요. 라고 하셔서 그냥 공유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오늘 조간신문에 나온 거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을 일단 수치상으로 오차범위 아니지만 넘어버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참 우리 당은요. 선거 끝나고 나면 이렇게 되더라고. 너무 눈물 날라 그래요. 저 지금 억울하고 답답해가지고 이번에도 이재명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모두의 AI, 국민성장펀드, 코스피 몇천, 이런 여러 가지들이 그리고 예전에 문재인 때 그 소주성처럼 이게 결국에는 다 신기루일 뿐더러 오히려 안 좋았더라 하는 그런 걸 다 생각을 할 텐데 정말 잘 이렇게 언론도 뭔가 맨날 어떤 기사 하나 올리면은 갑자기 다시 눌러보면 그 기사 사라져 있고 이런 식으로 언론도 뭔가 맥을 못 추는 것처럼 계속 감추듯이 이렇게 지선판이 흘러왔다.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나 선거 끝나고 나니 지지율이 그냥 빵 넘어버리는데 이것은요. 저는 젊은 세대들이 분노했다. 그리고 이제 모든 4050이 그렇다고 좌파는 아니에요. 저도 40대지만 저 극우 대변인이라고 맨날 불리잖아요. 네. 근데 이제 흔히 말하는 그 40대 50대의 그 민주당 지지를 하는 그런 성향의 분들이 윗세대와 아랫세대로부터 이제는 샌드위치 한마디로 이제 프레스를 받고 있다. 낑겼다. 예. 포위되었다. 세대 포섭. 그러니까 네. 이렇게 1020 30 세대와 60 70 80 세대가 포위하는 네. 세대 포위가 되는 게 지금 4050 세대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그것을 처음 느꼈을 때가 지난 그 계엄 이후 탄핵 정국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시위를 갔을 때 그 안에서 어르신들하고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안고 우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었어요. 어르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 처음 우리가 뭔가 이제 이 세대들이 10년만 더 잘 성장해 주면은 우리가 뭔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 그때 처음 받고 지금 이 잠실에서 보면은요 상당히 지금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기존에 우리 40대 50대가요 대학생인 시절에 그 당시 90년대 X세대 이러면서 이 윗세대를 갖다가 우리의 이 산업화 세대를 갖다가 수구 꼴통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이 MZ 세대들은요, 이 40대, 50대의 이 좌파 성향을 지닌 본인들은 민주화, 뭐 탱크 한마디에 이 TANK 한 단어에 막 사지를 부르르 떨면서 어떻게 5.18을 이렇게 폄훼하고 하면서 불매운동까지 벌이는 이 사람들이 얼마 전에 그 많이 아시겠지만 한 그 매불쇼 그 방송에 나가서 탱크로 이 아이들은 말이 안 통하니까 탱크로 밀어버려야 된다라는 발언을 하고 또 거기에 출연하는 이 한양대 에리카 무슨 대학의 무슨 정준희 교수. 네, 정준희 교수. 근데 이분이 예전에 100분 토론 오래 진행했던 분이잖아요. 네. 토론 진행까지 했던 이 언론인 출신의 이 교수는요. 제도적으로 이 공권력의 몽둥이를 휘둘러야 된다라는 식으로 발언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2030 세대가 위에 있는 그 6070 세대와 함께 이 4050의 이 좌파 지지자들을 갖다가 포위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분노가 단순히 이번에 그 매불쇼만 해서 터진 게 아니고요. 그것도 같이 좀 결부시키셔야 돼요. 전에 그 관봉권 띠지 사건 있잖아요. 그거 맞습니다. 지금 무혐의로 결론 났잖아요. 예, 예. 근데 그거 국정감사할 때였나요? 우리 이 젊은 이 검찰에 이 조직에 있는 이 청년들 불러가지고 조사관들 불러가지고 정말 저 아무 잘못 없어요 하는데 완전히 그냥 의원들이 십자포화를 합니다. 피의자 다루듯이. 근데 피의자 다루듯이 다그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터진 데다가 이번에 왜 내가 마실 커피까지 니들은 간섭을 해. 이 모든 게 이제 터졌는데요. 이 현상을 놓고 봤을 때 사과를 해야 할 그들이 오히려 탱크로 밀어버리고 몽둥이를 든다? 저 이것이 큰 이제 사회적인 어떤 동력으로 변화의 동력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이 방송이 끝나면 이제 원내대표가 누가 선출될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네. 시청자님들께 정리 멘트 한번 해주시죠. 네, 사실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까 그 주현철 대변인의 페북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대표가 오죽하면요 한마디 딱 이야기합니다. 기자회견하면서 데이터를 갖고 와서 요청을 하십시오. 데이터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권 뺏긴 이후로 이렇게 골든 크로스를 하면서 이 대통령 지지율까지도 떨어뜨리면서 우리 당이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당이라는 이런 국민적인 신망을 받은 역사가 지금 이 근 1년 동안 있었습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그런데 대표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런 목소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맞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표 한 사람을 비호하려고 이렇게 방송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대로 전열 갖추고 우리가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이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오직 데이터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진정성 있는 말을 하는가에 집중해서 좀 우리가 이 장동혁 체제를 계속해서 좀 지켜주시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출연 장시간 해주신 우리 김효원 대변인 감사합니다. 벌써 끝날 줄 몰랐어요. 네, 너무 고맙습니다. 짧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 오전 우절 다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후에 잠실 현장에 가서 또 현장의 모습을 담담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영풍TV나 우잘사TV는 청년들이 주도하고 있는 저 샤우팅, 국민 항쟁의 현장을 주도하거나 개입하거나 또는 뭐 이렇게 인발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현장에 오시지 못하는 국민 여러분과 해외 동포 여러분에게 담담하게 그 현장을 보여드릴 뿐입니다. 그리고 지나가시는 또 주요 정치인이나 또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있으면 제가 모시고 와서 그 대담장에서 현장의 분위기 스케치 그리고 지금 문제점, 경과 앞으로 개선책이 어떻게 될지 담담하게 전해드리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발전기 들고 가서 발전기를 돌리고 전기 충전기까지 저희들이 가져왔기 때문에 밤새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후에 잠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쿵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 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